10번은 수요공급 법칙에 관련된 지문들을 보겠는데 수요공급에서 첫 번째 나온 지문은 유량과 저량, 시점의 양은 저량, 기간의 양은 유량. 그런데 숫자가 주어졌을 때 현재 그러면 시점이고 존재 그러면 공급량.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 그 중에 100만 채가 공가라면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 두 번째 이야기는 수요량과 수요의 구분. 가격으로 변한다 수요량 곡선상, 가격 외적으로 변한다 수요 곡선 자체인데 이때 이 가격은 자기 물건만 말하고 다른 물건은 수요의 변화가 되고 가격 하락이라 하더라도 예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심리가 돼서 수요의 변화가 되고 수요의 변화가 증가 그러면 우상향, 감소 그러면 좌하향인데 하락이 예상되면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좌하향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4번처럼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는 가격 외적인 거니까 수요의 변화고 곡선이 금리는 부동산과 반대니까 증가가 돼서 우상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번에 가서 대체재는 항상 수요의 변화가 되고 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가 되고 그런데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의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을 사람이 안 사서 아파트를 많이 샀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 해갖고 대체재 가격 상승은 우리 쪽의 수요의 증가. 이 부분을 우리는 가수는 플러스다. 다른 쪽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 쪽이 증가. 그래서 가격도 올라간다. 그래서 대체재는 가수는 플러스, 가가도 플러스. 그러나 수수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특별히 올해는 가공. 한쪽의 가격과 다른 쪽의 공급은 마이너스로 움직인다는 것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3번 문제 꼭 체크를 하는 겁니다. 5번에 가서 A의 부동산 가격이 5% 상승, B의 수요가 10% 증가. 그렇기 때문에 가수가 플러스죠. 한쪽의 가격 상승, 다른 쪽의 수요 증가는 플러스니까 대체재. 그러면 C는 반대니까 보완재. 자, 그런데 6번에 가서 이제 보완재라고 했고 한쪽에 가격 나왔고 다른 쪽에 임대료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가가 임대료는 항상 가격과 같이 가는 거니까 가가 마이너스죠. 보완재는 가가 마이너스, 가수가 마이너스, 수수로 나올 때는 플러스다. 그래서 대체재와 보완재는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재를 기억하고 보완재는 반대다. 기억하는 겁니다. 7번에 가서 만약에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여기서 실질의 의미는 돈의 가치를 말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8번에 가서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작다면 이렇게 수요 공급의 변화가 있을 때는 많이 변한 쪽을 중심으로 잡고 8번 지문에서는 공급의 감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 양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9번에 가서 수요와 공급이 감소를 하는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이 같다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불변이 나오는데 같은 방향일 때는 가격 불변이고 반대 방향일 때는 양의 불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가격은 불변이고요. 그리고 양은요. 둘 다 감소니까 감소다. 이렇게 된다는 것. 10번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시 증가한다. 이건 같다는 말이 없을 때는 알 수 없다가 되고 알 수 없다는 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을 말하는데 동시에 증가할 때는 가격이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 때는 양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같은 방향일 때는 가격이 알 수 없고 가격이 알 수 없다는 말을 증가하는 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고 11번처럼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반대 방향일 때는 양이 알 수 없다.
두 개 비교해서 10번은 가격이 알 수 없고 11번은 양이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12번에 가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러면 공급의 감소가 되겠고 공급의 감소는 가격이 올라가고 양의 감소. 자, 1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탄력성 그러면 수량의 변화고 수량이 많이 움직였다. 탄력적이다. 수량이 적게 움직였다. 비탄력적이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이다. 자, 그런데 수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가격 탄력성. 만약에 소득으로 변했다면은 소득 탄력성. 다른 물건의 가격이라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는 정상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는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는 대체제, 교차 탄력성의 마이너스는 보완제. 자, 그럴 때 이게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위에가 수량 퍼센트고 밑에가 가격 퍼센트죠. 그래서 기억할 때는 수가다. 항상 개로는 위에서부터 하고 수가인데 이걸 말로 표현할 때 1번처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럴 때는 수량 변화가 없다.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변화가 없다. 그리고 3번처럼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 그래서 수직일 때는 Q가 이런 식으로 100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수직을 말하고 완전 비탄력이라면은 만약에 P는 1000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수평을 말하는 거다. 완전 탄력이고 가격 변화가 없다. 수평일 때는 가격 변화가 없고 수직일 때는 양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대체재가 적으면은 탄력성은 작아지죠. 대체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없으면 비탄력적이다. 주거용은 탄력적이다. 상업용, 고업용은 비탄력적이다. 단기는 완전 비탄력, 수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장기는 탄력인데 생산기간의 장기는 탄력이고 비탄력이죠. 생산기간의 장기라는 건 물건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비탄력. 그러나 관찰기간의 장기는 탄력이다. 왜? 많이 물건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아무 말이 없는 단기는 완전 비탄력, 장기는 탄력. 생산기간의 장기는 비탄력, 관찰기간의 장기는 탄력. 그래서 4번. 그런데 5번처럼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작다. 그럼 공급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일 때는 세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사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비탄력일 때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나 6번처럼 보세요. 만약에 비탄력일 때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지만 반대로 경제적 순손실은 비탄력일수록 작아진다는 거 이거 체크를 합니다. 이게 경제적 순손실은 을곡과 연관 생기는 거고 비탄력일수록 수량 변화가 적어서 을곡이 적고 그래서 손실이 작아지는데 만약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일 때는 을곡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이고 그래서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헨리 조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7번에 가서 우하향하는 선분을 주어졌을 때 측정 지점에 따라 탄력성은 다르다. 이거는 별도로 점탄력성을 말하는 것으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가서 탄력성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직각상 곡선이고 총수입 불변이죠. 탄력성이 1일 때는 총수입 불변, 0일 때는 양의 불변, 그 다음에 무한대일 때는 가격의 불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9번에 가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공급기간이 길수록 물건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탄력이고요. 그런데 10번처럼 단기는 완전 비탄력, 장기는 탄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1번에 가서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 탄력적이라는 건 그림이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을 때는 수량 변화가 많고 가격 변화는 덜이 되는 거고 그런데 비탄력일 때는요
그림이 이제 서 있는 거고, 가격 변화가 더, 탄력일 때는 덜, 비탄력일 때는 더 가격이요. 그래서 10번, 11번과 13번 비교하고요. 12번에 가서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비탄력이죠. 전체 수입 그러면 탄접이고 해갖고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총 수입이 많아지는데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이고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 수입도 증가. 이렇게 보는 거죠. 14번에 가서 결론적이 되는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총 수입은 고가 전략으로, 비탄력적일수록 변화가 적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비탄력일수록 탄력성이 적다는 이야기는 기울기는 크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탄력일수록 경제지대도 커진다. 경제지대는 더 받는 돈인데 물건이 적을수록, 사람이 적을수록 더 받는 돈은 많아진다. 그러나 세금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작아진다. 이 지문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5번에 가서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거미집 모형입니다. 거미집은 공비수예요. 공급이 문제가 됩니다. 공비수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일 때 수렴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서 거미집 이론이 잘 되지만 같은 부동산 안에서는요, 상업용 공업용이 주거용보다는 거미집 이론이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이고 주거용은 탄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벌집 순환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벌집 순환 모형은 이제 우리가 벌집처럼 육각형 모양이 생겼는데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옆으로는 양을 말하고요, 우아래는 가격을 말하면서 이게 1순환입니다.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는 것 2순환입니다. 가격은 이제 올라가지만 양은 줄어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순환입니다. 가격은 똑같으면서 양이 줄어드는 것, 이게 4순환입니다.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는 것. 아마 지금쯤은 4순환 단계 아닙니까? 거래량도 적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가면 5번째 가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이 많아지는 단계가 올 것이고, 6번째는 가격은 똑같으면서 이제 양이 증가하는 단계가 오겠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벌집 순환 모형. 16번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왜곡이 없다. 그래서 땅에다가 내는 세금은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고 헨리 조지가 주장했다. 17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갈 데가 많아서 세금 부담이 적어진다. 19번에 가서 임대료 규제를 하는데 공급이 비탄력이면은요, 물량이 적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2번부터는요, 감정평가 규칙에 관련된 법조문입니다. 여기서 1번, 2번, 3번을 비교해 보세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시장가치라는 건 5글자, 통, 충, 정, 자, 성이죠. 이 5글자로 이루어진 가치가 시장가치고, 이 5글자 가운데 중간에 2개를 빼고 통, 정, 성으로 이루어진 가격은 적정가격.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표준지를 평가할 때 적정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 그런데 3번에 가서 감정평가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감정평가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 경제적 가치를 써야 된다는 것. 평가는 시장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형성 요인 이야기할 때는 여기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지계라는 것. 이거 3개 비교 꼭 기억합니다.
4번에 가서 기준 시점 그러면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자, 5번의 원가법 재감기기비 제주도로 원가 감가 수정은 원가법 기기비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재 경비는 적산법 세 글자죠. 그 다음에 순환순비 순수익 나누기의 환원이율은 수익환원법 순비 순수익 더하기 비용 필요재 경비는 수익분석법이고 특별히 환원법으로 나올 때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 지문이 나오면은 환원법 이런 말이 없으면 분석법 특별히 현금 흐름 환원, 할인 이런 글자는 가로놓기로도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7번은 인근 지역 그러면 속한 지역이죠. 그러면서 지역 요인 공유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은 유사 지역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8번에 가서 평가를 할 때는 원가법이 하는 것이 건물과 항성기, 항성기는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 나오면 수입 방식인데 그 기업 가치도 수익환원법으로 하라. 그러나 조금 조심할 것은 상장 주식 상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된다는 것. 9번에 가서 3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가중평균 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산술평균 하면 틀리고 가중평균을 하는데 이때에 비교 방식으로 하는 뭐냐면 방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다른 것으로 본다는 것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10번에 가서 임대료가 비준임료를 계산하는데 월 100만원 그러면 100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에 1200만원으로 계산하고 10% 상승은 1.1 그 다음에 5% 우세는 1.05 해갖고 곱해서 1386만원이 된다는 것. 11번에 표준주택 그러면 표준이라는 단어에서는요 나와서는 안 되는 거 두 개가 있죠. 세공이죠. 세금 나오면 안 되고 공동 나오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표준은 단독만 있다는 것. 그리고 12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럴 때는 13번에 표준은 개별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14번에 표준주택은 누구한테 의뢰할까요? 한국부동산원이 되겠죠? 우리 14번을 할 때 표준주택의 감정평가는 어디서 한다? 한국부동산원이죠? 예,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표준지는 어디다 합니까? 평가법인이죠. 땅은 땅은 평가법인. 그 다음에 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15번에 개별 주택가격 공시는 6월 1일 경우도 있죠. 땅을 신축했을 때,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주택은 6월 1일, 땅은 7월 1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지로 가격을 구할 때 표준지는 개, 평, 보, 국, 비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 평가 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보상금 보상금 산정할 때는 표준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국공유재 취득과 매각 그 다음에 비준표 이런 것들은 표준지로 하는데 특별히 보상금은 뭘로 한다? 표준지로 한다는 것.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표준지는 표준지는 평가법인이 되겠죠. 13번에서 땅의 특성을 보겠는데 부동성 임장활동, 영속성, 감가가 필요 없다. 부동성, 국지화, 개별성, 불안전시장, 그 다음에 부동성, 인접성은 외부효과. 우리가 외지적경 이렇게 외놓은 거죠. 외부효과, 지역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런 말들은 부동성도 되고 인접성도 된다. 5번 개별성은 표준지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6번
개별성은 가치추계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건 개별성. 예. 그리고 관리는 영속성. 예. 그 다음에 중개는 부동성이죠. 7번에 가서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어려우나 이용 측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것. 8번에 가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부증성이죠.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렇게 표시하고요. 9번에 인접성은 경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없다 그러면 부증성, 재생산이 안 된다 그러면 영속성. 10번에 가서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된다 그러면 개별성. 11번에 가서 부증성 집약적 이용 토지 공개념. 12번 재생산이 없다 임대차 시장이다 영속성. 그 다음에 지대지가 최유 이용 이거는 부증성. 그래서 14번에 자연은 부증성, 공간은 영속성. 자연이라는 말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증성이고요. 공간은 영속성이다. 그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도 부증성이고요. 있던 땅이 홍수가 나서 없어져도 유실이 되어도 영속성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15번에 가서 공간 가치와 용적률, 위치하고 용적률은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위치와 용도는 용도가 더 중요하죠. 16번에 가서 인구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변했다면은 사회적 위치의 변화로 보고요. 교통으로 인해서 땅값이 변했다면은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건 주변이 변한다는 건데 우리가 세기교, 세부담, 기술, 교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은 경제적이고 행정적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무슨 정책, 규제, 제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행정적이 되겠죠. 마지막 14번은요. 부동산 학이라는 제목으로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하겠는데 부동산학은 의사결정 분야로 투개금이 있다. 투자, 개발, 금융.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업의 분류가 세 분류로 임대업, 개발 공급업, 관리업, 중개 자문 평가업으로 구분된다. 4개니까 기억하고요. 우리가 관리는 기타가 관리업이 없죠. 서비스로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에서 투자 자문은 있지만 투자업은 없죠. 금융 자문 없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없죠.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시면서 세 분류로 4가지가 있다는 것. 표준지는 공시를 위해서 선정했고요. 표본지는 지가 변동을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저가의 수요의 증가는 하향 여과고 하향 여과가 생기면 저가 주택량은 증가.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지만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지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간단하니까 우선 차이를 구하고 안 될 것을 곱해갖고 안 될 가능성을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현재 가치를 하게 되는데 차 X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만약에 8,800과 6,600이라고 하면 차이 2,200을 찾은 다음에 개발될 가능성이 50이면 안 될 가능성이 50이 돼서 0.5를 곱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 때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1.1, 1년이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2년일 때는 1.1이 되죠. 여기는 1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변할 때 입찰 지대 곡선은 이런 식의 기울기를 변할 때 이렇게 변할 때 뭐냐면 비를 양으로 나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 개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게 입찰 지대 곡선. 그런데 기울기는 수평일 때가 0이죠.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식으로 나올 때는 P값과 Q값, P 앞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Q 앞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2P 그러면 2하고 앞머리 없이 1이니까 2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반승수 그러면 기반분의 총고용, 밑에가 기반이죠. 그래서 기반 비율이 작을수록 승수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고용이 많아진다. 정부의 간접 개입은 금보세행, 금융지원, 보조금, 세금, 행정지원. 11번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한 것 택토 종개공,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 개발권 양도, 공안지세 기억하시고요. 개발권 환수는 개발 부담금인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 그 다음에 재건축도 가능한데 재초환이라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국장이 부과한다는 것. 그 다음에 13번 가격이 10억이고 순소득이 3천만 원이면 월세로 3%를 버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이 2%는 더해갖고 5%가 돼서 여기는 부채비율을 줬어요. 그러면 총총입으로 해갖고 뭐냐면 5 더하기 5 빼기 4 곱하기 0.5로 가는 거죠. 부채비율을 그대로 주었어요. 만약에 배부비율이 50이면 부채비율은 1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부채비율 0.5 해갖고 5.5가 된다는 것. 14번에 가서 잔금 비율 그러면 연금의 현가로 한다는 것. 그리고 항상 밑에는 전기간, 위에는 남은기간. 그리고 잔금은 연금의 현가에다 곱할 때는 상환액, 잔금 비율로 할 때는 대출액. 그래서 연상, 잔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똑같이 갚으니까 2분의 1 지나면 2분의 1이 남지만 원리금 균등은 3분의 2가 지나면 2분의 1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16번에 말하자면 남는 땅을 초과토지라고 하는데 그럴 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초과토지, 사용할 수 없으면 잉여토지. 그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는 도시는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18번에 가서 비교 방식 계산할 때 간단하기 때문에 위에는 무조건 대상이죠. 상이니까 위로 간다. 밑에는 사례다 해갖고 뭐냐면 110이 위로 가고 그다음 120 밑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가격 2억 4천 찾고요. 그 다음에 5% 상승 그러면 1.05, 3% 우세 그러면 1.03인데 왜? 대상이니까 다 곱해서 가격을 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시험장 정리를 했는데 우리 중개사 공부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